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정말이지 보고도 놀랄 일이었지요. 그날도 해가 뜨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에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동네가 떠들썩해졌어요. 무엇 때문이냐고요?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죠. 대감댁 머슴인데 말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갓을 똑바로 쓰고 나타난 거예요. 어허, 저것 좀 보시오. 어딜 감히. 김판서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세상에 머슴이 갓을 쓰다니. 아낙네들은 빨래방망이를 손에 든 채 그만 멈춰 서버렸고 나무하러 가던 총각들은 지게를 벗어놓고 구경에 나섰어요. 그럴 만도 했죠. 머슴이 갓을 쓰는 건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머슴 주제에 갓이라니 원님이 알면 당장 잡아갈 텐데.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박대감의 반응 말입니다. 보통 같으면 당장 곤장부터 치고 볼 텐데 박대감은 오히려 그 머슴을 더 정중하게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봉수야, 오늘도 애쓴다. 박대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분명히 이런 대감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예, 대감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수라는 그 머슴은 20살 남짓한 총각이었는데 키는 당당하고 어깨는 널찍했어요. 볕에 그을린 얼굴에 굵은 눈썹.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눈빛이었습니다. 머슴치고는 너무나 똑바른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슨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다른 머슴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할 때도 등을 곧게 펴고 걸을 때도 당당했어요. 가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마을 이장인 김판서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상놈이 갓을 쓰다니 이런 법도 없는 일이 어디 있나? 그러게 말입니다. 고을 원님께서 알면 당장 잡아가실 텐데요. 장터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머슴은 머슴이지. 그래도 뭔가 다르다니까요. 눈빛부터가 범상치 않아. 그럴 때마다 봉수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욱 꼿꼿하게 갓을 고쳐 쓰고는 묵묵히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복잡했어요. 마을 훈장인 최 선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분수를 지켜야지. 머슴이 갓을 쓰면 세상이 뒤바뀌는 게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천하가 어지러워집니다. 대장간 영감이 망치질을 멈추고 거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박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머슴들에게는 호통을 치면서도 봉수에게만은 늘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야, 게으름뱅이들아. 일 좀 제대로 해라. 다른 머슴들에게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던 박대감이 봉수에게만은 전혀 다른 태도였거든요. 봉수는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대감댁 마당을 쓸고 말에게 꼴을 주고 밭에 나가 김을 맸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 모습만은 사뭇 달랐어요. 빗자루를 쥔 손길도 밭을 가는 모습도 마치 임금님 밑에서 일하는 신하 같은 품위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히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봉수의 눈빛이 워낙 당당했거든요. 마치 큰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봉수가 갓을 쓰게 된 사연이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봉수가 어떻게 머슴이 되었는지 그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거든요. 봉수는 본래 이 고장에서 손꼽히는 양반집 도령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진사는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해온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집 앞 대문에는 늘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어머니 김씨 부인은 온화하고 자애로워 동네 아낙네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부인님, 저희 집 시어머니가 또 트집을 잡아서요. 아이고, 참.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부엌에서 나는 차 끓는 냄새와 함께 따뜻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봉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며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서당에서도 제일 똑똑한 아이였어요. 붓을 잡은 손이 유난히 가늘고 예뻤는데 그 손으로 써내는 글씨는 어른들도 감탄할 정도였죠. 훈장님도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어요. 이 아이는 장차 큰 선비가 될 것이야. 글 짓는 솜씨가 남다르고 마음씨도 곱구나. 훈장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정말 기특한 아이다. 그런데 봉수가 18살 되던 해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숭아꽃이 한창 피던 따뜻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관아의 관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진사는 어디 있느냐?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조용히 따라와라. 아버지 이진사가 원통한 누명을 쓰게 된 거였어요. 당시 고을 원님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빼돌렸는데 이진사가 이를 관찰사에게 고발했거든요. 그러자 원님이 오히려 이진사를 역고발한 겁니다. 이진사가 나를 헐뜯어서 자신이 빼돌린 죄를 덮으려 한다. 아버지는 원통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원님의 권세가 워낙 컸거든요. 원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닥쳐라. 증거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결국 이진사는 옥에 갇혔고 그 충격으로 3달 만에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거였어요. 봉수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죄인의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가에서는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았고 어제까지 반갑게 인사하던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이제 우리와는 남남이야. 죄인의 가족과 어울리면 우리까지 화를 당할 수 있어. 친척들은 밤중에 몰래 찾아와 차가운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어요. 하루아침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죠. 봉수는 겨우 19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무능해서 이 꼴이 되었구나.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는 어머니를 보는 봉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입니다. 봉수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품상리를 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글 좀 안다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마을 잔치 때 춘문을 써주기도 했죠. 그 고운 손이 굳은 살로 거칠어졌지만 봉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계속 피를 토하고 몸이 말라갔어요. 약값이 없어 애를 태우던 봉수에게 박대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젊은이, 내 집에서 일하지 않겠나? 품삯은 넉넉히 주겠다. 박대감은 이진사와 친분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봉수의 사정을 안타까워해서 도움을 준 거였죠. 대감마님 고맙습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봉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며칠 못 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겨울날이었어요. 봉수는 홀로 남게 되었지만 박대감의 배려로 계속 대감댁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봉수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었어요. 얘야,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기신 거란다. 산자락 및 논 한마지기 소유권이 적혀 있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떨리는 손으로 건넨 그 보따리를 받으며 봉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구나. 봉수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신부는 잃었어도 마음만은 잃지 않겠다. 언젠가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고 어머니의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봉수는 머슴이 되었어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던 겁니다. 갓을 쓴 것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 갓을 쓸 때마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박대감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봉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언젠가는 봉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머슴살이를 해야 하다니. 박대감은 속으로 안타까워하며 봉수를 지켜보았어요. 그의 여름 장맛비가 석 달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뚫어진 듯 쏟아지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며 밤낮 없이 계속되었어요. 온 고을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물이 이렇게 많이 불어날 줄이야.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 높은 곳으로 피했어요.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가재도구를 옮기느라 야단법석이었죠. 논밭은 모두 물에 잠겼고 초가지붕 집들도 여기저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 섞인 바람에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박대 감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당까지 물이 차올라왔고 뒤편에 있는 커다란 창고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 창고에는 곡식 수천 석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큰일 났다. 창고 기둥이 흔들리고 있어. 머슴 중 하나가 물을 헤치며 달려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창고가 무너지면 귀중한 곡식이 모두 물에 떠내려갈 상황이었어요. 박대감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저 곡식이 없으면 겨울에 굶어 죽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박대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손을 비비며 창고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때 봉수가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봉수야. 너무 위험하다. 창고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하지만 봉수는 이미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허리까지 차오른 차가운 물을 헤치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물살이 거세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꿋꿋이 나아갔어요. 창고에 도착해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뒷기둥 하나가 기울어지고 있었고 지붕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를 상태였어요. 빗물이 지붕 틈새로 줄줄 새어들어 곡식 더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기둥을 받쳐야 해. 봉수는 주변에 있던 굵은 나무 토막을 가져와 기울어진 기둥을 받쳤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기둥을 떠받치며 버텼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꿋꿋이 견뎠어요. 누구 없나? 도와주세요. 봉수의 외침을 들은 다른 머슴들이 달려왔어요. 봉수야, 위험하다. 어서 나와. 안 됩니다. 이 창고가 무너지면 마을 사람들이 굶게 돼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온몸이 떨리고 힘이 빠져갔지만 봉수는 죽으림을 다해 기둥을 떠받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계속 불어났지만 꿋꿋이 버텨냈어요.
손바닥에는 나무 조각이 박혀 피가 흘렀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감동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마을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렇게 크구나. 우리도 도와야지. 머슴들이 힘을 합쳐 창고를 바쳤고 소식을 들은 마을 장정들도 비를 맞으며 달려왔어요. 모두가 힘을 모아 기둥을 보강하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하나, 둘, 셋. 힘내요. 구령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창고를 지켜냈어요. 밤새도록 비가 내렸지만 창고는 무사했습니다. 봉수와 마을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귀중한 곡식이 모두 지켜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물이 빠지자 박대감이 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다. 이 곡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봉수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머슴이라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하지만 봉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붕대를 감은 손을 뒤로 숨기며 말하는 모습이 더욱 인상 깊었어요. 이 일로 봉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대감도 봉수를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봉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감마님. 아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 법이야. 박대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심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박대감댁 친척들은 못마땅해 했어요. 창고를 구한 일로 봉수의 명성이 높아지자 박대감댁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가을 저녁 모인 자리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제일 목소리가 큰 건 박대감의 조카였어요. 원래 자신이 대감댁의 후계자가 되길 바랐는데 봉수가 주목받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예의 없지 않습니까? 머슴 주제에 절이 나서다니. 찻잔을 탁 놓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 아무리 좋은 일이라지만 분수를 지켜야죠.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지나친 말이다. 부인도 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서방님. 저 봉수라는 놈 분명 딴 마음을 품고 있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언젠가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게 틀림없어.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는 평온한 저녁이었지만 안방에서는 이런 험한 말들이 오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마을 곳곳에서도 일어나며 박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대감은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봉수가 그럴 리야 있겠나? 워낙 착한 아이인데. 하지만 사람들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형님,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하인들이 얼마나 간교한데요. 창고 하나 구했다고 해서 너무 큰 상을 주시면 안 돼요. 다른 머슴들도 불만을 가질 거고요. 이제는 아예 봉수를 헐뜯기 시작했어요. 다른 머슴들에게 슬쩍 말을 흘렸거든요. 너희들도 조심해라. 봉수가 너무 앞에 나서는 것 같지 않나? 머슴들이 모여 저녁을 먹던 중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놈이 대감님 마음에 들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은 다 내쫓을 생각일 거다. 이런 말에 일부 머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요즘 봉수가 좀 달라 보이긴 했는데 대감님께서도 봉수한테만 잘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는 호통만 치시면서 저 사람한테만 다정하게 말씀하시잖아. 한편 마을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빨래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가 갓을 뺐어 써서 결국 양반 행세를 하려는 거래. 머슴 주제에 너무 건방지다. 창고 하나 구한 게 그리 자랑스러운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봉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박대감이 곤란해지는 게 미안했거든요. 밤늦게 혼자 마당을 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수가 혼자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박대감이 다가왔어요. 봉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쩐지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묻어났어요. 너도 이제 철이 들 나이니까 알아들을 거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머슴은 머슴이야. 봉수가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너무 나서지 마라.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신분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거다. 봉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은 하찮지만 옳은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놈이 어딜. 박대감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화를 내려다가 참았어요. 봉수의 눈빛이 워낙 당당해서 쉽게 호통을 칠 수가 없었거든요. 박대감이 들어간 후 봉수는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깜빡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해도 될까요? 과거에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계속 내 뜻대로 살아라. 하지만 친척들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고 봉수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둘로 나뉘는 분위기였어요. 봉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장마 때문에 농사가 망쳐져서 곡식이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논들은 모두 물에 잠겨서 벼가 썩어버렸고 밭작물들도 뿌리째 떠내려갔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올해는 정말 굶어 죽겠다. 마을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집마다 곳간이 텅 비었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어댔어요. 엄마들이 아이를 달래려 해도 줄 것이 없으니 함께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굶어 쓰러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봉수는 마을을 다니며 이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얘야. 늙은이는 굶어도 죽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말라비틀어져 있었어요. 며칠째 죽만 먹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손목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봉수가 박대감에게 간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창고의 곡식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박대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 곡식 중에 관에서 맡긴 것도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야. 나중에 관에서 알면 우리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너무 나대지 말거라. 이런 일은 내가 판단거나 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대감의 말에 봉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따리를 꺼내보았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 안에 든 문서를 펼쳐보니 산자락 및 논 한 마지기에 대한 소유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땅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그 문서를 가슴에 꼭 안으며 봉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봉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게 작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을 함께 가꿔서 곡식을 기르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 마을 이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산자락 밑에 논 한마지기가 있어요. 작지만 옥토입니다. 그 땅 말인가? 그 땅은 원래 이진사 것이었는데, 예, 제 아버지 땅이었습니다. 다행히 빼앗기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내가 이진사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 맞습니다. 봉수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마을이 술렁였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봉수가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냐?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굶주린 이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봉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갔어요. 비록 작았지만 정말 옥토였습니다. 흙을 한 줌 쥐어보니 기름진 냄새가 났어요. 이 땅을 모두 함께 가꿉시다. 씨앗도 제가 구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늦가을이야. 농사를 지으려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해. 그럼 우선 무나 배추라도 심어서 겨울나기를 준비합시다. 봉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나서서 일했어요. 봉수야, 정말 고맙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아닙니다. 저도 이 마을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박대감 집에서는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저놈이 결국 정체를 드러냈구나. 처음부터 수상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놈 편이 되었잖아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봉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밭을 가꾸며 희망을 키워나갔어요. 작은 싹들이 돋아나는 걸 보며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탐욕은 곡식을 썩게 하지만 나눔은 생명을 꽃피웁니다. 봉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크게 감동했어요. 정말로 그의 말처럼 함께 나누니 모든 게 풍족해 보였거든요. 작은 땅이었지만 여러 사람이 정성껏 가꾸니 생각보다 많은 작물이 자라났습니다. 봉수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밭을 가꾸는 소식이 고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고을 원님이 직접 나서게 되었어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머슴 주제에 감히 백성들을 모아 땅을 가꾼다니. 원님은 몹시 화가 났어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관아 안방에서 탁자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 무리를 해산시켜라. 관아의 아전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달려왔어요.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흩어져라. 허가 없이 모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웅성거렸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원님이 화를 내시면 우리 모두 잡혀갈 텐데. 관가에 끌려가면 곤장을 맞는다던데. 그때 봉수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일하는 봉수라고 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함께 밭을 가꾸는 것뿐인데 무엇이 잘못됐나요? 아전이 코웃음을 쳤어요. 머슴 주제에 말이 많구나. 어서 원님 앞으로 나와라. 봉수는 당당하게 원님 앞에 섰어요. 관아 대청 마루에는 위엄 있는 원님이 앉아 있었고 양쪽에는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원님은 봉수를 보더니 눈을 번뜩였습니다. 내가 소문의 그 머슴이로구나. 머슴 주제에 양반인 척 행동하고 다닌다면서? 예, 맞습니다. 참으로 건방지구나. 내 신분도 모르고 백성들을 선동하다니. 선동이 아닙니다.
굶주린 이들을 살리려는 것뿐입니다. 원님이 더욱 화를 냈어요. 감히 나에게 대들다니. 당장 곤장 100대를 쳐라. 아전들이 곤장을 들고 다가오려는 순간 박대감이 급히 달려왔어요. 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대감, 당신이 왜 여기에? 이 사람은 제 집 머슴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대감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이놈이 한 일을 보면 단순한 머슴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요? 이 사람은 본래 이진사의 아들입니다. 학문도 깊고 마음씨도 고든 선비죠. 원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진사의 아들이라고? 예, 맞습니다. 원통한 일로 집안이 망했지만 그 마음만은 여전히 선비의 마음입니다. 박대감이 잠시 멈춰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잠시나마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분수를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지만 결국엔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잠시 시기에 눈이 가려져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할 뻔했어요. 진짜 높은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정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목소리를 높였어요. 원님, 봉수는 우리를 살려준 은인입니다. 홍수 때도 목숨을 걸고 창고를 지켰어요. 굶주릴 때도 자신의 땅을 내주어 함께 가꾸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원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인가? 예, 원님. 모두 사실입니다. 그때 마을의 훈장 최 선생이 나섰어요. 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젊은이는 머슴의 신분이지만 이미 참된 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선비는 신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실을 보면 이미 덕을 갖춘 선비나 다름없어요. 원님이 봉수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봉수의 눈빛은 여전히 당당했고 조금의 굴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니 참으로 착한 일들을 했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 사람은 누구나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사죄드리옵니다. 원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참으로 부끄럽구나. 나는 원님 노릇을 하면서도 백성들의 어려움을 몰랐는데 머슴인 내가 오히려 백성을 돌보고 있었구나. 봉수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원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관아 안에 정적이 흘렀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원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원님이 봉수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봉수야, 내가 한 일들을 보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구나. 과찬이십니다, 원님. 아니다. 나는 오늘 한 가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말했어요. 관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너는 비록 머슴 신분이지만 그 마음과 행실은 이미 진정한 선비라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원님의 말을 들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너에게 정식으로 갓을 쓸 자격을 주겠다. 원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머슴에게 갓을 쓸 자격을 준다는 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원님이 자신의 갓을 벗어 봉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갓을 받아라. 이제부터 너는 당당히 갓을 쓰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받았어요. 그 갓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천과 대나무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었어요. 원님,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은 없다. 다만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봉수가 깊이 절하며 말했어요. 갓은 신분의 표시가 아니라 덕을 갖춘 자가 쓰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 마음이다. 원님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말 갓을 쓰실 수 있겠네요. 봉수 선생님 만세. 박대감도 기뻐하며 다가왔어요. 봉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대감마님 덕분입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박대감집 친척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원님,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머슴에게 갓을 쓸 자격을 주면 신분 질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원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분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덕이 있는 자는 높이고 덕이 없는 자는 낮추는 것이 진정한 질서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의 결정이다. 원님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마을 훈장 최 선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원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진정한 선비는 가문이 아니라 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봉수는 이미 우리 모두의 스승입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봉수는 정식으로 갓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봉수는 기뻐하기보다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저는 이 갓을 받으면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느낍니다. 어떤 책임 말인가? 백성들을 돌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선비처럼 행동은 머슴처럼 낮은 곳에서 항상 돌보겠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봉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이 켜지고 북소리와 장구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봉수 선생 만세. 하지만 봉수는 술잔을 들기보다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도 당당하게 갓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봉수의 갓근을 흔들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 같았습니다. 달빛이 갓 위에 은은하게 비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은 봉수를 갓쓴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조롱이 아닌 존경의 상징이 되었어요. 봉수는 자신이 받은 갓의 무게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꾼 밭에서는 풍성한 곡식이 자라났고 굶주렸던 사람들도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봄이 되자 새싹들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른 잎사귀가 무성했으며 가을에는 황금빛 곡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수 선생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하지만 봉수는 늘 겸손했어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대감도 봉수를 더욱 믿게 되었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봉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봉수야,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감마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수의 조언은 항상 지혜로웠고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갔어요. 이웃끼리 다투는 일도 줄어들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봉수가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 대감자리를 노리는 게 아닐까 걱정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봉수의 진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선비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원님도 종종 봉수를 불러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봉수야, 내 덕분에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덕으로 해야 하는 것이구나. 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 것 뿐입니다. 몇 년이 지나자 봉수의 소문이 다른 고을에까지 퍼졌어요. 경상도에 참으로 훌륭한 선비가 있다더라. 머슴에서 선비가 된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그 품행이 정말 훌륭하다고 해. 어느 날 한양에서 큰 벼슬아치가 봉수를 보러 왔어요.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온 모습이 위풍당당했습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왔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과찬이십니다. 한양에 올라와서 벼슬을 해보지 않겠나? 나라에서도 내 같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봉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주제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다. 하지만 내 뜻을 존중하겠다. 봉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화려한 벼슬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택한 거였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봉수가 갓을 고쳤으며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떳떳한 선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부는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봉수의 가끈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잘들 지내고 있구나. 할아버지,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봉수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새들이 지저귀며 집으로 돌아가는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갓쓴 머슴 봉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봉수는 머슴이었지만 마음만은 선비였고 결국 그 마음이 인정받아 진짜 선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높은 신분에 태어났어도 덕이 없으면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벼슬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덕이 사람을 높인다. 봉수가 했던 이 말처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지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덕입니다. 갓은 단순히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쓰는 것이라는 봉수의 깨달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어요.